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1993년 9월 25일 미국 시카고의 가정집 차고, 그곳에 한 남성이 웅크리고 몸을 숨긴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19살이었던 한인교포 2세 앤드류 서였죠. 떨고 있는 그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차고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선 순간 앤드류는 총을 발사합니다. 이 총알이 상대의 왼쪽 광대뼈를 뚫었지만 여기서 앤드류가 멈추지 않았죠. 연이어 한 발의 총을 더 발사합니다. 그게 이번엔 목을 관통했고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은 앤드류의 친누나 캐서린 서가 살던 집이었는데요. 방금 총 2발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31살의 남성 로버트 오듀베인, 친누나 캐서린의 약혼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총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는데 이미 앤드류는 도주한 후였습니다. 딱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범인을 즉각 밝혀낼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이 집 주인인 캐서린 서 역시 집에 있지 않았고요. 수사관들 입장에선 캐서린이 범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시각 앤드류는 시카고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예비 매형 이 로버트를 죽인 건지, 이 복잡한 사건의 전말은 1976년 남매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바로 그 순간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 살 때 이 남매의 부모님은 각각 군 장교를 했고 또 약사로 지낼 만큼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기회의 땅 미국에서 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면서 한국에서의 직업을 포기한 채 미국 시카고로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도착한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하지만 타지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단 영어가 좀처럼 늘지 않아요. 친구나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했고 또 문화도 한국과 너무 다르죠. 부모님이 꿈꾸던 화려한 이민 생활은 하루하루 먹구름이었는데, 그러다 어느덧 먹고 사는데 지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도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 중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워낙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녀 캐서린보다 5살 어린 아들 앤드류에게 더 큰 애정을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들 가정에는 캐서린 위로 아들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막내 아들 앤드류에게 거의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쏟아부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라는 책임감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그는 부모님의 뜻을 거르지 않았고요. 아주 잘 성장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운동에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정말 바르게 자라나죠. 근데 이에 반해 누나 캐서린은 좀 달랐어요. 일찌감치 이렇게 좀 자유분방한 미국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반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집에 있는 아버지와 마찰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딸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종종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럴 때마다 캐서린도 참지 않고 반항을 하면서 아버지를 할퀴인 적도 있었죠. 여기에 화가 난 아버지가 휘발유를 붓고 딸과 함께 같이 죽자 이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요. 그러던 1986년 이 당시에 캐서린은 16살, 앤드류는 11살이었는데 이 가족에게 아주 큰 역경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몸져 눕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서 갑자기 가장을 잃게 된 거죠. 이때 어머니와 앤드류는 큰 공포를 느껴요. 하지만 캐서린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사실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을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 정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빠를 나몰라 하는 누나, 게다가 생계를 위해서 계속 힘겹게 가게에 혼자 출근해야 되는 엄마.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건 오롯이 앤드류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한인 신문에 앤드류의 효심이 지극하다라는 게 기사로 실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가 되었고요.
결국 그는 짧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숨이 멎는 그 순간 아들 앤드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겨요. 이제 네가 가장이니까 엄마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평범한 유언 같지만 이 말은 앤드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는 동네 작은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앤드류는 학교 끝나면 바로 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세탁소로 달려갔고요. 한편 캐서린은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면서 뭔가 해방감을 느낀 듯 했고요. 오히려 점점 더 집 밖으로 나돌았어요. 여기서 잠깐 캐서린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그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워낙 사치가 심해요. 그래서 따로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죠. 알고 보니까 캐서린의 성향이 좀 주변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녀가 다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런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계속 돈이 필요한 거죠. 한편 캐서린에게는 사뭇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로버트 오듀베임. 같은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만났고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가족에게 두 번째 비극이 찾아와요. 홀로 세탁소를 지키고 있던 어머니. 그런데 괴한이 침입을 해서 습격을 하더니 어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려 괴한에게 37번이나 칼에 찔린 채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이 얼굴과 목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오버킬입니다. 이런 오버킬은 주로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정말 괴한일까? 경찰은 수상함을 느끼고 주변에 원한을 가진 관계가 없는지 수사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단서 없이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이때 앤드류의 나이가 13살, 캐서린은 18살이었어요.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직도 사실 남매가 어린데 또 어머니마저 사망한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마침 그 해에 캐서린이 법적으로 성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남동생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편 캐서린은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과 보험금 80만 달러를 차지합니다. 이게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10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돈이에요. 이후에 캐서린은 빠르게 행동했죠. 우선 어머니가 운영하던 세탁소 그리고 옛 집을 다 팔고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 새 집에서 남매 그리고 또 자기의 약혼자인 로버트가 셋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또한 그녀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으로 로버트에게 약혼자에게 새 오토바이와 차도 선물합니다. 또 그 외에 남은 돈이 있잖아요. 꽤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 돈으로 캐서린이 술집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걸 로버트와 동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또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돼요. 앤드류는 어땠을까? 그는 부모를 잃고 나서도 그래도 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학업에 열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프로비던스 칼리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쯤이었습니다. 이 캐서린과 약혼자 로버트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된 거예요. 커플이 다투는 날이 잦아졌고요. 결국 두 사람 모두 맞바람을 피울 정도로 서로를 막 증오하던 시기라고 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술집 열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동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별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 1993년 봄, 캐서린은 대학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앤드류 동생에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버트가 사업 자금으로 지금 다 도박을 하고 날리고 있다라는 고민을 털어놨고요. 또 여기에 더해 매일 술을 마시고 심지어 나한테 손찌검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앤드류는 어땠을까요? 물론 예전에 같이 산 적도 있고 정이 있지만 점점 실망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나 캐서린이 큰 폭탄 하나를 터뜨리게 되죠. 앤드류야, 사실 엄마를 죽인 범인이 바로 로버트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캐서린에 따르면 로버트가 엄마의 재산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 유산이 캐서린에게 모두 상속될 수 있도록 엄마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완전히 분노한 앤드류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누나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캐서린은 거부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 과거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로버트의 알리바이를 캐서린이 증언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녀 또한 위증죄가 있어서 신고는 두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이 이야기를 꺼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캐서린이 동생한테 죽은 엄마의 복수를 위해 로버트를 살해해야 한다고 부추기기 시작한 거죠. 평생을 모범생으로 자란 19살 앤드류에게 이건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죠. 하지만 이때 마음 한구석에서 아버지의 유언이 떠오릅니다. 네가 가장이니까 어머니를 지켜야 해. 앤드류는 갈등하기 시작했는데 또 옆에서 캐서린은 끊임없이 부추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이 직접 동생에게 총 한 자루를 사서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앤드류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기가 다 계획을 해둔 거예요. 그렇게 앤드류는 누나가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검은 아래 위 검은 옷으로 다 무장을 한 채 누나네 집 차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캐서린은 약혼자 로버트한테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집에 차고로 좀 와줘 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거기서 살인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 캐서린은 일부러 집을 비운 채 한참 후에야 현장에 나타났는데 경찰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막 이러다가 최대한 약혼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슬픈 척 연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은 그게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걸 딱 감지했죠. 이게 슬픔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더 침착한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의 의심의 화살은 캐서린에게 향하게 되는데 이때 캐서린이 향한 건 도주였어요. 모든 거 다 정리해버리고 하와이로 도망쳤고요. 거기서 이름을 티파니로 바꾼 채 새 남자친구까지 사귀면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 무렵에 미국의 소위 그알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merica's Most Wanted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로버트 사건의 살인 용의자 캐서린을 찾는다는 방송이 나가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에 있어서 캐서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하와이에 있던 티파니 지인들이 보고 어머 저거 티파니 아니야? 티파니가 아니었어? 그녀의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녀는 이 수사망이 점점 좁혀온다라는 두려움에 자기가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한편 도주 중이던 앤드류는 누나의 체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 그가 완벽히 범인이라고 지목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나한테 가족은 나 하나뿐인데 누나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큰 결심을 하는데 누나를 빼내야겠다, 누나의 보석금을 내줘야겠다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말죠. 경찰은 결정적으로 그가 로버트의 차키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걸 증거로 내세웠고요. 또 사실 이 사건이 있기 몇 주 전부터 캐서린과 매일같이 살인을 모의한 통화를 했다라는 게 속속 드러나면서 그를 체포하게 된 겁니다. 또 사건 직전에 캐서린이 동생의 비행기표 직접 사줬잖아요. 그것까지 다 드러나면서 앤드류 역시 용의자 신분으로 구속이 된 거죠. 체포가 된 후 앤드류는 빠르게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 모든 건 자기가 혼자 살인 계획을 세웠고 누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그녀를 철저하게 변호했어요. 근데 이때 앤드류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그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나로부터 조종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나를 강력하게 보호하려고 하지? 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려고 하지? 그래서 변호사가 앤드류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진실을 알리면 당신도 형이 좀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설득했죠. 하지만 앤드류는 끝까지 누나를 보호했습니다. 이런 게 한국 특유의 정서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아들로서의 어떤 강한 책임감을 느낀 걸까요? 앤드류와 캐서린의 범죄에는 사실 문화까지 이제 혼합된 굉장히 복잡한 내막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변호사는요, 사실 앤드류가 고작 19살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판사한테 한국적인 그 성장 배경을 세세히 설명해줘야 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재판부 입장으로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이게 모두 앤드류의 범행으로만 끝이 나야 할까요? 아주 길고 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캐서린이 살인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돼요. 결국 그녀가 주도한 하에 로버트의 살인이 계획되고 또 그녀가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죠. 캐서린은 1급 살인 판정을 받으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직접적으로 총을 발사한 앤드류에게는 36년의 징역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 100년형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남매 범인들은 모두 각자의 처벌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캐서린의 동생을 살인에 가담시킨 결정적인 말, 로버트가 엄마를 죽였어. 이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미궁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엄마를 살해한 진범은 캐서린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어요.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더라도 이번에도 약혼자 로버트를 조종해서 괴한한테 습격을 받은 듯 살인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거죠. 캐서린의 행적을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추후 앤드류와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앤드류는 그런 추측을 다 부정해요. 감옥에서도 계속 누나편인 거죠. 이 모습이 좀 애처롭기도 한데요. 근데 또 이와 달리 캐서린의 입장은 완전 달라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앤드류가 실수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러면서 약간 남동생을 증오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앤드류가 막 편지를 보내오지만 나는 너 몰라. 넌 더 이상 내 남동생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나뿐인 가족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앤드류 선은 특이하게도 굉장히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또 주목을 받게 돼요. 감옥에서 스페인어와 독일어를 독학으로 익혔고요. 또 교도소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노인 수감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앤드류를 한 번이라도 마주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평을 남기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처음 받았던 100년형에서 85년형으로 감형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가 57세가 되는 2031년에는 가석방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두고 봐야겠죠.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로버트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앞으로 평생 참여할 건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당시 누나 캐서린은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한 명의 가족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던 10대 소년 앤드류. 물론 누나의 조정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건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생을 그 지경으로 몰아넣은 캐서린이야말로 진정한 이 사건의 악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악인이어도 앤드류가 사랑하는 가족을 저버릴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 이민 가족의 씁쓸한 이야기.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